113페이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할출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점유 취득시효가 좀 제일 중요하고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등기부 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10년을 점유하게 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런 게 되겠죠. 자, 이때 그 소유자로 등기된 자 이름으로 10년간 등기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전 등기명인의 등기까지 합하여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합하여 10년이면 충분하다. 점유승계, 등기승계를 모두 인정한다는 거 양가로 1번. 양가로 3번. 소유자로 등기된다고 했을 때 그 등기는 반드시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다. 무효 등기여도 상관없다. 다만 그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부만큼은 적법 유효한 등기부여야 한다. 3번, 4번. 그래서 우리 이중보존 등기에서 보존 등기 명인이 다를 때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보존 등기는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후보존 등기가 무효라는 건 그 등기부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그 무효인 등기부에 터잡은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4번이죠. 그거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5번.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갑수요 부동산을 을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놨다. 자, 을, 수탁자라고 그러죠. 수탁자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점입니다. 따라서 수탁자 이름으로 10년간 등기했다 해서 수탁자가 시효취득 인정될 수 없는 거고요. 당연히 신탁자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적이 없으니까 신탁자에게도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가 없겠지요. 그게 5번이고요. 6번.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 취득시효와는 달리 선의 무과실 점유까지 요건으로 하죠. 자, 이때 선의 무과실 관해서 첫째,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 따라서 무과실 점유만큼은 취득시효 완성자가 증명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선의 무과실은 등기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점유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선의 무과실 등기가 아니라 선의 무과실 점유여야 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 선의 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족하다는 거. 이런 것들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관련된 거죠. 7번에 있는 시효 완성의 효과. 자, 일단 등기부 취득시효는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A 토지에 관해서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다가 뭐 을로 넘어왔다. 그리고 얘가 10년이 됐다. 그럼 얘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거나 무단으로 이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요 을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우리 등기부에서 봤죠.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순서대로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불법적으로 말소되거나 무단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을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이 을은 소유권에 터져봐. 이 경우에는 회복 등기를 청구하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말소 등기 청구하면 돼요. 즉 을이 소유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 을은 점유 취득시효처럼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죠. 당연한 거죠. 얘는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을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게 양가로 1번에 있는 거고요. 양가로 2번은 시효이익의 폭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했다. 그럼 얘는 이전 등기 청권이 생기죠. 요게 시효이익이에요. 근데 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하는 건 자유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거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가 가능한데 이 포기와 관해서 두 가지 판례만 조심하시면 돼요. 하나가 포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 있고 해당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게 매수 제의. 을이 시효가 완성된 후에 각과의 법적 분쟁을 피할 목적으로 갑에게 땅을 팔아라 이렇게 매수를 제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히 매수를 제의하는 것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반면에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요 소를 취하하게 되면 요거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판례가. 양가로 2번 두 가지를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서 우리 취득시효도 마찬가지지만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죠.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취득시효 말고도 첨부라고 해서 부합, 혼합, 가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런 게 있죠. 이런 법률 규정의 소유권 취득 중에서 부합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부합 중에서도 건물 증축 조심하시면 됩니다. 갑소유 건물을 을이 증축을 했다. 원칙, 증축한 부분은 기존 건물의 부합. 그게 양가로 1번. 건물을 증축한 경우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보다 면적도 2배 이상이고 가격도 훨씬 높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두 번째, 만약에 기존 건물에 부합했다면 기존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당연히 미치죠. 이게 두 번째 판례. 따라서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이 될 때 그 경매 절차에서 설령 경매법원이 이 증축한 부분을 경매 목적물로 평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증축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양가로 3번. 기존 건물에 관해서 증축 후 현존 건물의 현황에 맞춰 증축으로 인한 건물 표시 변경 등기가 되었다. 갑이라는 자가 건물을 갖고 있다가 이걸 증축을 했는데요. 이 증축한 부분을 구분 소유 등기를 하지 않고 전체를 이 기존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를 기존 건물 등기의 표제부를 증축한 부동산 현황에 맞춰서 표제부 표시 변경 등기를 했다면 이 사람은 전체를 한동 건물로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였던 것이지 증축한 부분을 구분 소유하려는 의사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우에는 역시 부합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효력은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가 나오는데요. 공동소유는 일단 조문 철저하게 봐주셔야 돼요. 특히 공유물과 관련된 조문들 철저하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판례는 주로 과반수 지분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관리행위가 있었죠. 요 과반수 지분에서 할 수 있는 관리행위, 요 세 가지 자주 물어봅니다. 첫째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거.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거.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이퀄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원래는 과반수가 아니라면 공유자 중 어느 누구도 공유물 전부 또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행위만은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때 이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건 결국 지분 과반수로 갖고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반수 지분에 의해서 또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 관리행위가 어떤 게 있는가? 특정 부분 배타적 사용수익, 그 다음에 임대하는 거, 다시 말해서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거. 세 번째로 상가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데 상가 건물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을 때 요걸 거절하는 거. 요것도 관리 방법으로 보고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1에 반가로 1번. 어느 누구도 과반수 합의가 없는 이상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는 없다. 그랬죠?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공유물 관리. 반가로 1번. 부동산에 관해서 과반수 공유 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 특정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 그렇죠? 오른쪽 반가로 2번. 공유물을 임대하거나 해지하거나 또는 상가 건물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 이런 것들. 반가로 3번.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서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관한 사용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 승계에도 승계된다. 당연한 거고요. 반면에 반가로 4번.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요. 얘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 갑이 을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 자기 것만 주장해야지 왜 남의 것까지 주장합니까?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이런 걸 보존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을 관리행위에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유물 분할. 공유에서 공유물 분할도 판례가 간혹 나오죠. 먼저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2분의 1씩 땅을 갖고 있다. 나눌 때 딱 면적을 반반씩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다. 면적을 반반씩 나누는 게 아니고 이걸 나눴을 때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에 충족하도록.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8m 도로가 있어요. 여기는 막다른 골목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 8m 도로에 접해 있는 이 땅이 더 값어치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유물을 분할할 때 그 분할된 면적이 공유 지분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된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뭐가? 경제적 가치가 공유 지분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라.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반가로 1번. 그 다음에 협의 분할의 경우에는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세 가지 방법이 있는 반면에 재판 분할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금 분할합니다. 재판 분할은 가격 배상이 없다 그랬죠. 다만 우리 판례가 재판 분할할 때 가격 배상 판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 가격 배상을 현물 분할에 포함시켜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가로 2번.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 단독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가격 배상하는 방법도 뭐의 하나로? 현물 분할의 하나로 인정된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지분 비율 이상의 현물을 취득하는 자가 그렇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지분의 과부족을 돈으로 배상하는 형태도 현물 분할의 한 형태로 인정이 됩니다. 4번 재판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그랬고요. 반가로 5번 특히요. 갑을병이 공유하던 땅이 있었어요. 이때 얘가 분할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요 분할을 청구하는 자만큼은 완전히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든가 지분을 가격으로 배상해서 얘는 완전히 공유관계에서 빼줘야 됩니다. 얘는 공유물 분할을 원하는 자니까. 그게 반가로 5번입니다. 6번째 줄 보면 분할 청구자, 5번째 줄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 한도 내에서는 공유관계를 해소시켜줘야 돼요. 얘는 공유물을 분할 청구한 자는 법원에서 얘네들을 모아놓고 분할을 할 때 얘만큼은 완전히 공유관계를 해소시켜주는 분할 방법을 택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분할을 청구한 자의 지분 일부만 명하고 얘가 지분이 3분의 1이 있었는데 3분의 1 중 절반은 분할해주고 나머지 갖고 있는 3분의 1을 반으로 쪼개면 6분의 1, 6분의 1일 거 아닙니까? 이 중에 6분의 1은 너는 분할하고 나머지 6분의 1은 공유관계로 그대로 유지해라. 이런 분할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을 청구하는 자의 지분 비율만큼은 완전히 공유관계에서 해소시킬 것을 우리 판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가로 5번이고요. 합의와 관련해서도 총유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조문 먼저 확인하시고 합의에서는 판례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가 양가로 1번 합의 지분의 폭이 법률행위입니다. 부동산 합의 지분의 폭이 자신의 지분을 나머지 잔존 합의자들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줘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합의 지분의 폭이 등기 필요 이렇게 기억 하나 해주시고요. 또 하나가 오른쪽 양가로 2번 공유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이 되는 게 원칙이지만 합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이 안 됩니다. 사망한 합의자의 상속인에게는 지분을 청산해 주고요. 사망한 합의자의 지분은 잔존 합의자의 합의로 기속이 되거나 잔존 합의자가 1인이라면 그자의 단독 소유로 기속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총유와 관련해서는 총유물 보존행위 조심하세요. 공유물 보존행위나 합의물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나 각 합의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총유물 보존행위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 이거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판례에서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교회의 대표자 우리 표현대리에서 봤어요. 이거 기본 권한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 대표자가 교회 재산을 처분할 때 교인 총회 결의를 꼭 거쳐야 됩니다. 교회 대표자가 무단으로 교회 재산을 처분한 것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봐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교회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교회 분열이라고 과거에는 얘기했는데요. 최근에는 판례가 교회 분열을 인정하지 않고요.
일부 교인 탈퇴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일부 교인이 탈퇴를 하게 되면 그 교회 재산은 잔존교인 총유라는 거. 다만 이 탈퇴를 결의한 교인 수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 수의 3분의 2 이상이라면 탈퇴 교인들의 총유라는 거.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양가로 3번 원칙이 있죠. 잔존교인들의 총유. 이렇게. 자, 소유권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특히 취득시효 특히 조심해 주시고요. 공유와 관련해서는 관리와 관련된 판례하고 분할과 관련된 판례 몇 가지 체크해 드린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한물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나오는데요. 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내용도 어렵고 판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한물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내용 자체도 어려운데다가 판례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판례 맞출 생각하지 마세요. 판례 특강을 하긴 하지만 이거 판례 특강 잠시 그냥 시간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판례 설명드린다 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두시기도 어렵고요.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맞추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례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제한물권 관련된 판례들은 잘 나오거나 또는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체크하고요. 그게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추고 안 나오면 4번 찍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그래서 제한물권 문제가 보통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합쳐서 한 6문제 내지 7문제가 나옵니다. 6문제 내지 7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에 절반이 판례예요. 절반이 판례면서 사례예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판례, 사례, 판례 문제라든가 사례 문제는 읽다 보면 시간 다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전에서 절절히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물권 문제들은요, 단순히 무슨 건에 관한 문제가 무슨 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 문제만 푸시고요. 판례의 태도를 물어본다든가 예를 들어서 판례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보통 각 지문이 3행 이상이에요. 각 지문이 3줄 이상 나와요. 사례 문제로 나오면요. 갑을병으로 나오잖아요. 문제가 3줄 이상이에요. 문제 지문이 3줄 이상입니다. 이거 언제 읽고 있어요? 이거 문제 지문이 3줄 이상인 거 읽다 보면 지문도 2줄, 3줄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읽는 데만 5분 걸립니다. 판례, 지문이 하나당 3줄 이상씩 나와요. 읽다 보면 또 5분 지나갑니다. 이거 왜 풀고 있냐 말이죠, 실전에서. 찍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읽다가 나중에 다 제껴놨다가 시간이 남을 때 푸시되 풀 때 지금 오늘 판례 체크한 거 정도만 확인해서 기억나시면 맞춰주시고 안 나오면 기억 안 나거나 그럼 찍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요런 거 맞출 생각 하시면 돼요. 이제 요런 거에 보면 짤막짤막하게 지문에다가 한두 개 정도 판례가 끼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맞출 생각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단순화시켜서 나오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오늘 판례를 하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지상권. 자, 지상권에서는 판례가 법정이상권 판례가 분명기지권 판례가 제일 많죠. 이런 것들 중에서는 외워야 될 것만 몇 가지 확인할 거고요. 일단 기본적인 거 1. 갑수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으면서 건물도 갖고 있다. 이럴 때 우리 판례 건물 소유권 얘는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건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예요. 있다. 따라서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상권 설정할 때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토지 범위와 설정 당시 매매되는 지상물의 범위를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가능한가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생각하시면 떨어집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머릿속에 박으세요.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을 분리양도 하는 게 가능하고 지상권의 범위와 매매되는 지상물의 범위를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지상물 양도 속에 특별한 사정에 의한 지상권 양도가 포함된 걸로 보죠. 그럼 별개의 문제고요. 지상권과 지상물을 따로 분리양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지상물 양도 속에 지상권 양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2번 지상권은 유무상을 불문하죠. 다만 지류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유상일 거예요. 갑을 사이에 지류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럼 둘 사이는 유상입니다. 문제는 중간에 토지가 팔리거나 지상권이 양도되었을 때요. 새로운 지상권자나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상이려면 등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상이려면 등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양가로 2번. 3번 지류를 2년 이상 지체하게 되면 이거 잘 나오는 판례죠.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중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으면서 1년을 연체했다.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또다시 1년을 연체했다. 그래서 지상권자 을이 합의 2년 연체했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 요 새로운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얘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가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류를 연체했을 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중간에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때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 즉 토지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2년분 이상이어야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양가로서 한번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죠. 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지상권의 내용에 보면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이 30년, 15년, 5년이 있죠. 근데 이 최단 존속기간은 지상물 소유 목적 지상권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만약에 기존 견고한 건물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는 이 30년, 15년, 5년이라는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따옴표를 쳐놨죠. 그 사용에 좀 초점을 맞춰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법정상권이 나왔어요. 여기서 나오는 법정상권은 366조 법정상권을 말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한 소유자인 상태에서 일단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될 때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한 소유자.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실행이 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지상권이 366조 법정지상권이었습니다. 이 요건에 터잡아 법정상권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 이제 그런 거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요 법정상권은 관습상 법정상권과는 달리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습상 법정상권은 당사자들이 특약을 통해서 배제시킬 수 있으나 305조나 366조 법정상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은 무효.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당연히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신축한 건물을 위한 법정사건은 인정이 안 되겠죠. 이 원칙일 거예요. 양가로 2번. 반면에 양가로 3번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없었지만 그 건물이 건축 중이란 말이 나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돼요.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아예 건물이 없었다. 그럼 법정상권 인정 안 돼요. 나중에 신축을 하더라도. 반면에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없었는데 건축 중이었다. 이럴 때는 나중에 신축한 건물에 대한 법정사건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나눠서 단순화시켜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4번. 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건물이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요. 나중에 이게 먼저 철거 후 신축이 됐어요. 그리고 저당권이 실행이 됐어요. 이때는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신축한 건물을 위한 법정상권 인정이 된다가 우리 판례입니다. 물론 그 지상권의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양가로 4번의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요거하고 구별하실 게 네 번째 줄에 있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한 소유자인 상태에서 공동저당이 설정이 되고, 공동저당이란 건 채권자가 한 사람, 채권이 하나, 저당권이 여러 개. 하나의 채권, 1인의 채권자, 저당권이 여러 개. 이게 공동저당.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한 소유자인 상태에서 공동저당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철거 후 신축이 됐다.
그럼 이 토지 저당권은 소멸을 해버려요. 건물 저당권은 사라져요. 토지 저당권만 남습니다. 나중에 이 토지 저당권이 실행이 된 경우,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왼쪽과는 달리 신축한 건물을 위한 법정사건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양가로 4번 반드시 두 가지 판례를 구별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을 양수한 자가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이걸 샀어요. 샀는데 얘가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여전히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죠.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이 돼요. 저당권 설정될 때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같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실행이 됐다 하더라도 얘가 법정상권을 취득하겠죠. 누가? 건물 양도인이. 아직 양도인이 건물 소유자니까 건물 양도인이 법정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6번은 무지하게 나오는 판례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 좀 전에 봤던 5번 판례는요. 건물만 팔았고 건물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예요. 반면에 6번은 토지 건물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 토지만 등기를 넘겨준 경우예요. 건물은 등기를 못 넘겨준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찌됐건 법정지상권도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단순화시켜서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팔았을 때. 7번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한 소유자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면, 설정 당시에만 동일했다면 중간에 이게 먼저 팔렸어요. 병에게 건물이. 그럼 얘는 관습상 법정상권을 일단 취득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땅이 경매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정에게 넘어가게 되면 얘는 자신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손해놨던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소멸하면서 동시에 366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거, 이렇게 꼭 구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보세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첫 번째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건물이 팔렸고요. 그럼 건물 소유자는 관습상 법정상권을 취득합니다. 이 상태에서 네 번째 토지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건물 소유자인 병은 관습상 법정상권이 소멸하면서 동시에 366조 법정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요거 7번 판례. 오른쪽 8번 판례는 잘 안 나오는 판례인데 그래도 좀 구분 소유적 공유 아시죠?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는 땅이 있는데 등기부상으로는 공유로 되어 있는데 특정 부분을 이렇게 사용수익하고 있다. 이때 각각의 땅에다가 각각 단독 소유하는 땅에다 건물을 갖고 있을 때는 법정상권이 인정이 돼요. 나중에. 반면에 타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땅에다가 건물을 갖고 있었다. 이때는 당연히 법정상권 인정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8번 보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있는 토지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각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 위에 거 말하는 거죠? 위에 거 말하는 거잖아요. 끝이 뭘로 끝나요? 법정상권 인정된다로 끝이 나면 되겠죠. 그렇죠? 네. 10번 건물 소유자가 건물과 지상권 중 어느 것 하나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랬죠? 자, 여기 이제 366조 법정상권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관습상 법정상권이 나옵니다. 관습상 법정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매매 기타 원인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거예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관습상 법정 지상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 이게 없어야 돼요. 이럴 때 관습상 법정상권 인정됩니다. 세 가지 요건. 그래서 법정지상권과는 달리 관습상 법정상권은 배제 특약할 수 있다는 거 먼저 기억하세요. 이때 건물은 당연히 처음부터 동일한 소유자일 필요가 없죠. 이런 경우도 돼요.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다가 이게 갑에게 넘어갔어요. 그랬다가 건물이 다시 병에게 넘어갔어요. 이때 병 관습상 법정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에게 속할 필요가 없지요. 예,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이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여도 상관없습니다. 2번. 3번. 토지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토지 임대차 계약, 여기에 해당돼요. 토지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건물 철거 특약이라든가 요런 말 나오면 요거는 관습상 법정상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관습상 법정상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4번, 5번은 요렇게 갑소유 땅에 갑소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을에게 넘어가면 을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땅에 대해서 등기 없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겠죠. 관습상 법정상권을. 이 상태에서 토지가 매각이 된 경우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 없이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건물이 경매됐다. 이때 건물 경락인은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자, 경매되는 경우 하나 있고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경매의 경우에는요. 등기 없이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을 취득해요. 그러나 양도가 되었을 때는 얘는 건물도 이전 등기해야 되고 지상권도 이전 등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물이 양도되었을 때 얘가 만약에 건물만 등기했다면 지상권은 아직 을에게 유보가 되어 있어요. 다만 건물 양도 속엔 지상권 양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난 병을 을을 상대로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을은 갑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해야죠. 지 이름으로 등기해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은 을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을은 갑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갑은 지상권 설정 등기 의무자, 병은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따라서 지상권 설정 등기 의무 있는 자가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반면에 얘는 지상권자가 아니면서도 갑소유 땅을 사용 수익하고 있으니까 갑은 병은 사용 수익한 만큼은 사용료를 지료 상당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겠지요. 이렇게 건물이 양도된 경우 구별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양가로 4번과 양가로 5번에 있는, 특히 양가로 5번 법정상권이 성립한 다음에 건물이 양도되었을 때. 그 다음 이제 125페이지에 보면 관습상 법정상권 성립이 부정된 경우가 있죠. 1. 땅과 건물이 함께 양도인데 땅만 등기 안 된다 그랬고요. 가등기가 된 다음에 건물이 신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당권이나 가등기가 되고 나서 건물이 지어진 경우, 이럴 땐 법정상권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관습상 법정상권 인정이 되려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한데 원시적으로 동일인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에서 갑으로 바뀌고 다시 병으로 가게 되면 관습상 법정상권 인정된다 그랬어요. 근데 요게 원인 무효예요. 건물이 을에서 갑으로 넘어간 게 원인 무효예요. 즉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된 게 원인 무효로 이렇게 되돌아간 경우, 요게 원인 무효로 이루어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지게 되는 것이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에서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로 바뀌게 된 것이 원인 무효로 이루어져 원래의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소유권이 되돌아간 경우, 이럴 때는 법정상권을 굳이 인정할 리가 없는 거죠. 그게 양가로 3번. 키워드 기억하시고요. 4번, 5번 역시 키워드 환지, 환매. 환지랑 환매라는 말이 나오면 법정상권 인정 안 됩니다. 4번, 5번. 6번 공유관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공유관계 중에서 특히 토지공유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시자고요? 토지공유. 공유 토지 위에 건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 나오고 법정상권 인정 여부를 물어보게 되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지공유. 하나가 대지가 분할. 요 말 찾아내시거나 지분 이전매. 요 말 찾아내시거나 지분 과반수 동의받아서 건물 신축 요 말 찾아내시거나 이렇게 찾아내시고 각각 법정상권 인정되는가, 대지 분할은 인정된다, 지분 전매 안 된다, 지분 과반수 동의여도 신축 안 된다. 요렇게 머릿속에 아예 박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양가로 6번에 반가로 1, 반가로 2 인정 안 되는 거 2개. 됐지요?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8번 갑수 땅이 있는데요. 이걸 은한테 팔아요. 을이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얘가 토지를 아직 등기 안 했어요. 토지를 매매한 상태에서 토지를 이전 등기하기 전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갑수유 땅 을소유 건물이죠. 그리고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요. 그럼 갑수유 땅 을소유 건물에서 그냥 갑수유 땅 을소유 건물이니까 관습상 법정상권 인정 안 됩니다. 이 경우 이 그림 기억하시고요. 반대의 경우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았어요. 역시 등기 이전 안 했어요. 얘가 아직. 그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지어요. 그럼 갑수유 땅 갑수유 건물이에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줘요. 을소유 땅 갑수유 건물이 됐어요. 갑수유 땅 갑수유 건물에서 을소유 땅 갑수유 건물이 됐을 때 이론상으로는 법정상권 인정돼야 될 것 같지만 이거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거 법정상권 인정해버리면 땅 팔아먹은 놈은 등기 넘겨주기 전에 잽싸게 건물부터 짓는 일이 횡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론상 갑수유 땅 갑수유 건물에서 을소유 땅 갑수유 건물이 됐지만 법정상권은 인정이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이거 8번 오른쪽 9번 나눠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이 요 위에 거고요. 9번이 요겁니다. 이렇게 법정상권 판례와 관습상 법정상권 판례는 제가 그림 그려드린 거 정도만 이것도 많아요. 이것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법정상권 판례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 골라내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아시겠죠? 분묘기지권 판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아시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고요. 하나 좀 조심하세요. 다음 페이지 양가로 7번에 있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하고 20년이 경과되는 경우가 있고 자신 소유 땅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에 갑이 갑소유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한 다음에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가 있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무슨 취득한 경우? 시효 취득한 경우 이럴 때는 지료지급 의무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지료지급 의무가 없다. 자, 지상권 판례는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신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특히 제한물권과 관련된 판례들 보고 있는데 물권 총각론 판례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 이론이 충분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 총각론 판례는 이론이 단단히 토대가 된 다음에 판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버거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론 강의를 들어주세요. 자, 지역권과 관련해서는 판례가 딱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타인 소유 토지를 20년간 통행하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는데 우리 판례 꼭 필요한 요건이 하나 있다. 통로 개설. 반드시 통로를 개설해라. 그래야만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다. 그거 하나만 조심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네. 지역권은 요 정도 내용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역권은 지역권의 부정성, 수반성 관련된 조문들이 중요하고 판례는 요 통행지역권 시효취득과 관련해서 통로 개설 필요하다는 거. 그거 하나만 조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전세권인데요. 전세권도 조문이 일단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전세금과 관련된 판례들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먼저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되고요. 전세금 지급해야 되고요. 등기해야 되죠. 그럼 전세권을 취득합니다. 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었었죠. 양가로 1번. 그 다음에 기존 채권을 전세금 지급에 대신할 수 있죠. 임대차 보증금이 있다. 그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돌리고 임차인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하게 되면 전세권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아닌 제3자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우리 판례 거기 양가로 2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전세금 반드시 지급하라.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다.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다. 이때 전세금은 뭘 담보하죠? 손해배상을 담보하죠. 예를 들어서 설정자가 있고요. 전세권자가 있어요. 얘가 전세금을 1억을 준 상태예요. 그리고 얘가 목적물을 멸실 훼손시켜서 손해배상을 3천을 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갑은요. 1억에서 3천을 까고 7천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전세금은 전세권자의 설정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정자는 나중에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원칙적으로 다 반환하는 게 아니라 그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 발생하는 그 손해배상을 충당한 나머지를 돌려주게 되는데, 이 전세권자가 1억을 담보로 돈을 빌면서 저당권을 설정해놨어요. 나중에 이 저당권자는 추심 및 전부 명령을 통해서 갑에게 1억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거예요. 당연히 갑은 1억은 다 못 준다. 3천 까고 7천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갑이 을에게 4천을 빌려준 게 있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저당권자가, 전세권 저당권자가 설정자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서 야 1억을 내놔라 라고 했을 때 이 갑이 다 못 준다. 손에 3천 까고 엔드 내가 을에게 빌려준 4천 있다. 이것도 깔고 3천만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전세금은 뭐만 담보한다 그랬죠? 손해배상만 담보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깔 수 있어요, 손해. 근데 이거는 못 간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즉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 이외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손해배상 채권 이외의 채권은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그게 양가로 2번 판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세금은 그 성격에 비추어 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말고 다른 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 갑이 전세권자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 말고 다른 채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행사한 전세권 저당권자에 대해 그 손해배상 채권 이외의 채권을 가지고 이것도 까겠다라고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양가름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이 있었죠. 건물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때 전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되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이게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이죠. 이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입니다. 따라서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었을 때 전세권자는 갱신에 따르는 변경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례로 갱신에 따르는 변경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4번 전세권 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소유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다. 이때 을은 전세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지상권자 같은 경우에는 지상권 같은 용익물권만 갖고 있지만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해서 용익물권, 전세권이라는 용익물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갑에 대해서 전세금 준 게 있으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전세금 반환 채권과 을의 전세권은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에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분리양도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세권만 분리양도 절대로 안 돼요. 문제는 이 채권만 분리양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원칙은 안 돼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2개.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하고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용익물권의 성격이 소멸한 경우, 요 경우하고 또 하나가 기간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조건부로 양도하는 것. 요 2가지는 예외적으로 된다. 요렇게 구별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양가로 1번. 전세권 소멸이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그 다음에 오른쪽 존속 중 조건부로 양도하는 경우. 2가지는 가능하다. 5번은 갑소유 땅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즉 전세권의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럼 이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신소유자가 설정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할 것이고요. 따라서 을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 및 전세금 반환 채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게 되고요. 구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인 판례들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전세권 판례니까요. 꼭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전세권의 효력 판례는 조금 어려워요. 전세권의 효력 판례는. 일단 전세권에는 부속물 매수 청권이 있고 지상물 매수 청권은 없어요. 지상물 매수 청권이 없는데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토지 전세권자.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토지 전세권자 소유의 지상물이 남아있을 때 예외적으로 토지 전세권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양가로 1번.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일부 전세권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건물 일부 전세권자 전부 경매 신청할 수 없다. 경매 신청은 안 된다. 그러나 경매 대가부터 뭐는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일부 전세권자 경매는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4번.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는 전혀 별개라는 거. 제가 누누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그래서 갑소유 주택을 을이 임대해서 인도 및 주민등록했다. 확정일지까지 받았다.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거고요. 이때 을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할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했다면 전세권자로서 보호도 받는 거예요. 이때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하는 것과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하는 건 전혀 별개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양가로 4번.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에 전세권이 있고요. 이걸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걸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얘는 전세금 반환 채권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이럴 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 소멸하는데 용익물권의 성격만 소멸하는 거예요. 담보물권의 성격은 남아 있습니다. 전세권이 일단 소멸하니까 저당권도 소멸. 다만 이 저당권을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물상대위가 가능합니다. 소멸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물상대위 할 수 있다요. 뭐에? 전세금 반환 채권에. 그 문구를 조심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양가로 5번.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되면 전세권을 소멸하고 저당권의 목적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 당연히 소멸이란 말에 조심하세요. 우리 판례는 소멸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완전히 소멸하는 게 아니라 물상대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소유자에게 저당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뭐에 대신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배당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 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소멸하는 게 아니지만 소멸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하고요. 이때 소멸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소멸하는 게 아니라 물상대위 할 수 있다는 거. 이 표현을 판례 문구를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그게 양가로 5번에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양가로 6번 판례까지 이런 것까지 보기는 좀 그렇고요. 타인 토지 위에 권한 없는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됐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단으로 건물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전세권을 설정했다. 원래는 정상적인 건물이었는데 지상권이 예컨대 만료가 됐다. 그럼 무단 건물로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전세권자가 있다. 이 전세권자 토지 소유자에게 찍소리 못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점유자의 전세권자에 대해서 퇴거를 해라. 철거할 거다. 이렇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반가로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 설정자인 을이 땅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건물의 전세권자도 토지 소유자에게 찍소리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양가로 6번에 반가로 1, 반가로 2번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간단히 그렇게 그림을 통해서 판례의 기본적인 뜻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문제가 이게 지문이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다. 길게 나와 있는 것들은 짤막짤막하게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제한물권 중에서 용익물권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유치권과 저당권 판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간을 달리해서 보겠습니다.